안녕하세요. 서울 미래교육 전략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교육 디자인 네트워크의 코칭 디자인 연구소 소장 김은주입니다. 본 토론회는 뉴노멀 시대 현장에서 미래교육을 디자인하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미래교육 학교야 뭐하니 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브랜디드 러닝, 그렇다면 교육 과정, 수업, 평가는 이라는 주제로 현장의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가 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 진행 방식은 지난 1차와 동일하게 각 발제자의 발제 전문의 영상을 지금 미리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청덕고등학교의 김영자 선생님이 미래형 교육 과정에 대해, 수업 디자인 연구소의 김현석 소장님이 미래형 수업에 대해, 이어서 늘푸른고등학교의 정미라 선생님이 미래형 평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능곡초등학교의 김영태 선생님께서 에듀테크와 스마트 교육이 진정한 대안인가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발제 내용에 있어 혹 질의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을 토대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토론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교육 전략 토론회에 오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과 교육과정편의 발제를 맡은 교육과정 디자인 연구소 김영자입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신가요? 정말? 요즘은요,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의 국면에서 개인의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 안전 보장이 어떻게 일파만파 부분과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록새록 나날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안녕하신가요? 자, 우리 안녕하니까 이 발제를 같이 하겠죠? 자, 우리 그럼 선생님들하고 우리 미래교육과 교육과정편으로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 교육을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저희가 미래교육을 하면서 제일 먼저 코로나19에 대해서 미래는 이미 와 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고요.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또는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하면서 좀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꿀떡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강타를 하면서 저희는 최초로 학생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허한 교실에서 반짝반짝 부셔지는 3월의 햇살에서 아이들 없는 빈 교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처음 한두 번은 학교에 안 오니까 좀 좋았겠죠? 힘이 있는 일상들이. 하지만은 계속 학교에 오지 않는 학교를 보면서 학생들은 비로소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학교가 멈추니까 진정 학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아이들은 선생님과 학교의 교정과 그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시험범위 알려주고 그리고 교과서 진도 나가고 그런 존재로서 사명을 다한다고도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정말 안전한지 아이들이 잠을 깨우면서 또는 그 뒤에 계시는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아이들 삶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래교육의 선생님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삶과 함께하는 코칭, 퍼실, 그리고 상담가로서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온라인 수업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전 정신 없었는데요. 정말 교무실에서 하루 이틀 매번 지침이 바뀌었고 이거 준비하면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돼서 원방도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갑작스럽게 소환된 미래교육이 이게 갑자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예고가 있었지. 내 자신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피하고 싶었을 뿐이야. 난처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충우를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학교는 아주 그 교사의 첨예한 대립적인 어떤 교육관 때문에 수업관 때문에 어떤 협력이 안 돼서 이렇게 다투기도 많이 하고요. 어떤 학교는 선생님들이 이때 뭉쳐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라인 상황에서 함께 협력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교과서 진도대로 나간다고 해서 수업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했던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뭔데?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시의적절한 수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차례로 소환된 미래교육에 대해서 코로나와 가져다준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고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도 마치 우리가 중대본부가 비상시국에서 엄청난 근한을 위임받아서 자유권으로서 충분한 위험을 넘겼듯이 이런 교육도 비상시국에 교육과정 자율화가 더 절실하게 펼쳐져야 하지 않은가, 교육과정 자율화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이 교육과정 자율화는 아무나 할 수 있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그리고 그 연계되는 부속적인 그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럼 교사가 가져야 될 준비물은 뭘까요? 바로 교육과정 리터러시죠.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는 많이 들었는데 교육과정 리터러시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함께 풀어나가죠. 그리고 이것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업 방법, 그리고 에듀테크에 관한 어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업 콘텐츠 내용도 함께 협의해야 될 동료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들, 저희 학생들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이 교육과정이 국가의 딱딱한 지침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은 학생의 삶을 연계할 수 없다 해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내는 주체는 교사도 될 수 있고, 우리 배움에 대한 수동적인 어떤 참관인이 아니라 주체적으로서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학부모의 동원된 방청객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지역 인사들도 함께 교육과정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좀 더 성장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주체로 연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 이제는 교사별 교육과정이라 그러죠. 교사가 마구 읽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함께 꿈꾸기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과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촘촘하게 통제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대강화된 교육과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기획, 운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도 함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교육과정 변화를 보면요. 저희들은 이전에는 짜임새 있게 저희가 지침대로만 하는 교육과정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교육과정,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를 위해서 교육과정이 중요해? 아주 실감하셨습니다. 그럼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희망으로 엮어야 할지 한번 교육과정 자율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자율화를 했는데 자율화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교사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제재와 아주 통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화의 지원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한하는 어떤 법령 또는 제도, 지침, 이런 행정적인 지침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교사가 새로운 어떤 교육과정을 운신하기에는 너무나 보폭이 좁았습니다. 이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화를 제외하는 요소부터 분석해서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정치 기준을 재구조해서 유연한 교사의 재구성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로 학교의 자율권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요, 학생의 삶의 맥락에 근거한,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그 학교와 그 학생의 근간 공동체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거기다가 교사의 삶의 철학이 들은 교사의 해석과 교사의 기억력이 들은 교육과정이 바로 교사교육과정입니다. 교사교육과정은요, 선생님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단은 재밌겠네? 이 단은 재미없어. 이건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요, 반드시 성취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학생의 삶과 연계시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제가 동료들과 함께 교육과정 재구성한 사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제가 우리말 우리글을 가르치는 국어과다 보니까요, 문학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학을 통해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까를 한번 교육과정 재구성을 했답니다. 이럴 때 성취 기준이 너무 딱딱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쉽게 나가기 위해서 핵심 질문을 쉽게 풀었답니다. 문학을 주체적으로 정말 내가 내면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좀 더 교사의 번역적인 질문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8차 시까지 이렇게 1차 시부터 8차 시까지 독서 대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성취 기준은 문학의 주체적 수용이었고요. 이것을 우리 학교의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어떤 그 불안감이 크잖아요. 그 상황을 잘 반영해서 학생의 삶과 성취 기준을 연계시켰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세요?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1차 시는 학생의 독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생각 열기로서 아주 재밌는 동기유발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도 봤답니다. 그리고 나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지 아무리 좋은 책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권해도 내가 재미없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고민에 근접한 도서를 저희들은 알차게 뒷받침해서 제시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고 고르는 시간도 주고요. 이때 저희는 약장사처럼 책장사가 돼서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를 수 있게끔 충분하게 도서 목록을 자랑했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청소년의 고민 상황부터 점검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17세, 18세 애들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막연하고 있는 고민보다도 훨씬 더 자기 내면의 고민이 컸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이 고민을 닮은 책을 연계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혼자 읽는 게 아니라 함께 읽는 협력적 독서였습니다. 왜 함께 읽어야 하는가를 하기 위해서 유치원들의 독서 대화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이 왜 나의 상처, 나의 고민, 내 관심 주제인가를 하기 위해서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외국 영화도 함께 봤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 관심과 책 읽기에 대한 동기 유발, 책은 나하고 먼 세상이야 이것이 아니라 오메 나하고도 가까운 것이 책이구나 하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저희 연음마당을 만들었습니다. 상황별 독서 대화는요, 저희 보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의 성장의 일대기를 다룬 재미있는 소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또는 읽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 따라서 층위도 달라졌고요. 주제도 다양하게 배치했습니다. 이러려면 교사가 먼저 다양한 상황별 도서나 도서 맥락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동료들하고 나누어서 함께 협력했답니다. 선생님은 이 파트를 읽어주세요. 선생님은 이 파트를 읽어주세요. 그래서 각각의 읽은 책들을 모으면은 우리가 안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책에 대한 동기유발이 적절히 이루어진 애들한테 책을 들고 가서 100권의 책을 들고 가서 짬짬이 책장사가 되어서 읽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책 시장도 전시를 했답니다. 보면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모둠별로 같은 책을 선택해서 책을 이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읽은 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독서 대화를 했습니다. 독서를 대화를 했는데 제법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책 읽기가 기록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말을 할 때는 녹취를 해가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경청하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이런 독서 대화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흐뭇하게 의미가 있었던 건요, 책을 다 읽고 나서 학생들이 나눔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한테 편견을 가진 친구나 또는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친구들이 이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돼서 이거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힘들었던 점 그리고 모둠에게 말했던 것들에 든든한 어떤 관계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서 대화를 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감을 쓰면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너라는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어. 네가 질문을 잘 만들어서 내가 더 읽기에 집중할 수 있었어. 이렇게 정말 친구들끼리 평소에는 못 나눌 그저 좀 낯간지러운 이야기들이 이때 스스럼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과정 문해력이 반드시 강화돼야 됩니다. 교육과정 문해력은 국가교육과정을 당연히 읽어내면서 요모조모 읽고 쓰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학생의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이죠. 그러면서 교사의 철학, 함께하는 시민이 교사의 철학이 담긴 교육과정이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교사교육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과정 문해력은요,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와 연대하여 협력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율화는요, 바로 학교자치, 학교 민주주의는 바탕이 됩니다. 선생님들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가실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디자인연구소의 김현성입니다. 이번에 미래교육 전략 토론을 통해서 미래형 수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최근에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한 가지 했는데요. 그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원격 수업이나 브랜디드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 많은 댓글들이 이 기사에 달렸는데,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만큼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가 과연 완전하게 종식이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최소한 2-3년 이상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지역 풍토병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쉽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보고, 해결된다 하더라도 제2의 코로나가, 제3의 코로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실의 벽을 뛰어넘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미 경험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교 학점제 전면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려면 소인수 과목을 개설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과목으로 운영이 되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교육 담론과 관련해서 미래교육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브랜디드 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연구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스마트 교육 환경을 잘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끝마쳤으니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코로나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계는 브랜디드 러닝 체제를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방역 차원에서 원격 수업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온라인 수업의 현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형 수업, 과제 제시형 수업을 이제 혼용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 장점과 단점도 우리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언제 어디서나 수업이 가능하고 교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상시적인 어떤 공개 수업 형태로 풀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각각의 유형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어떻게 보면은 대면 수업과 가장 유사한 수업으로 교사의 실제감이 높았기 때문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그에 따라 학습 효과도 높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대면 수업에 비해서 아무래도 교사는 수업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실시간 생활지도 한다는 게 작은 어떤 창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뭔가 생활지도 한다는 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이제 교사나 학생 입장에서는 초상권 문제,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또 인터넷망이 불안전하거나 스마트 기기가 좋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EBS 컨텐츠 활용형 수업인데, 아무래도 EBS에서 검증된 우수 강사와 전문 촬영진의 참여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의 질을 담보할 수 있었고, 교사 입장에서는 링크만 걸면 되니까 활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었고, 또 다른 선생님의 수업과 상대적으로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초창기 때 온라인 수업 때 많이 활용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치화를 지금까지 추구했지만 EBS 컨텐츠 활용형 수업에서는 수업자와 평가자, 피드백하는 사람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고,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몰라도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뭐 아무나 교사하지, 뭐 링크만 걸면, 그러니까 수업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었고, 검인정 교과서를 쓰는 경우 이제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와 EBS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다른 경우 충돌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방 통행형 수업, 강의식 3년법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컨텐츠 활용형 수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교사가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업의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다음으로 교사의 실제감이 높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반응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비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은 뭔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준비 부담이 크고 직접 교사가 출연하는 경우 이제 초성권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부 선생님들은 이제 부담스러워서 목소리만 입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PPT나 한글 문서 뒤에서 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학생 입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마다 컨텐츠 제작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수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EBS에서 비해서 제작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제시형 수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교사 입장에서는 제작하기가 쉽고 학생들에게는 참여와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적절한 피드백이 있으면 학습 효과도 높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학생 입장에서는 배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숙제만 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중하위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같은 고차원적인 과제나 실기 실습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피드백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봤는데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른 학습 효과를 우리가 고민해 보려면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교사의 실제감, 두 번째는 학생의 참여, 세 번째는 피드백이거든요. 교사의 실제감은 수업 속 교사의 존재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에 연결되는 관계와 존재감이 드러나야 교사의 실제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매체 특성상 대면 수업과 달리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교사의 실제감을 경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EBS 컨텐츠로 링크를 걸거나 PPT나 한글 문서 뒤에 숨고 소리만 입력하다 보면 실제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클로버 더빙처럼 어떤 그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실은 교사의 실제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때로는 아날로그적 접근이 좋다. 교사가 자기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일반 노트와 교과서를 활용해서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패드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참여 문제인데 모든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할 건가. 여기서 이제 핵심은 중하위권 애들이거든요. 상위권 애들은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서 잘 적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기 관리 능력과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하위권 애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건가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면 수업에서 검증된 수업 모형을 온라인 수업으로 옮기는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브루타 수업이다. 그럼 하브루타 수업을 대면 수업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관심 있으면 질문 한번 써서 자유롭게 질문 써서 올려볼래요? 그 다음에 요거 갖고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래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가능한 수업이 있거든요. 뭐 가상 체험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방탈출 게임이라든지, 뭐 디지털 유성 지도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 수업이니까 가능한 수업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채팅 댓글창을 활용한다든지 짧은 동영상, 도전 골드맵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인데요. 개인 맞춤형 피드백이 있어야 효과적인데 너무 세밀하게 하다가 교사가 번아웃 때도 문제요. 그냥 동영상만 확인했는지 대충 확인만 하고 출석 체크만 해도 문제고 어떻게 보면 그 중용에도 적절한 피드백이 가면 교사가 지치지 않은 범위에서 일관성 있게 피드백이 일어난다면 학생의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 코칭의 개념이 도입이 된다면 학습의 효과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의 실제감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 효과를 생각을 해본다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교사 컨텐츠, EBS 컨텐츠, 과제 제시형 순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2학기부터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현실적인 차선의 접근은 복합 모델이 아닐까. 즉, 교사 콘텐츠 활용형 수업과 과제 제시형 수업을 결합하되 적절한 교사의 그 피드백이 있다면 의미 있게 학습 효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온라인 수업 환경이 그 이상적으로 구축이 됐다 하더라도 대면 수업을 따라잡을 수 없는 한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교사의 실제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으며, 그다음에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밖에 온라인 수업이 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는 거죠. 실기나 실험, 실습들도 쉽지 않고 유치원 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그리고 특수학생들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안적 개념으로 나온 것이 브랜디드인데, 칵테일을 브랜딩했다는 표현처럼 서로 다른 것을 섞었다는 건데, 다시 얘기해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결합해서 운영하는 수업을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브랜디드 러닝 크게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교사의 통제에 따라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운영하는 순환 모델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송통신고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사이버 대학처럼 기본적으로 과목은 온라인 과목으로 개설해서 운영하되 시험을 보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특별한 경우는 대면 활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라카르테 모델이 있는데, 학생이 기본적으로 일반 학교를 다니지만 일부 선택 과목은 온라인 과목으로만 개설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탐, 과탐 과목 중에서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는 대면 과목으로 개설하지만 나머지 과목은 온라인 과목으로만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학습 강화 모델이 있는데, 이제 필수 과목들, 일부 과목들은 대면 수업으로 풀어가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푸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 2회나 3회 정도만 출석 수업을 해도 되고, 오전반이나 오후반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신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브랜디드 러닝의 핵심은 대면 수업의 장점과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결합해서 극대화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브랜디드 같은 경우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좀 그럴듯한 이름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브랜디드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이 브랜디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될지 우리에게 과제요,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플립러닝의 실험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사실 브랜디드 러닝을 잘 도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학교 다캠퍼스도 가능하고 주 3일이나 4일만 등교 수업, 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으로 학교에 오지 않고도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브랜디드 러닝이 우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이 있는데, 현재 브랜디드 운영 방식이 진짜 브랜디드 러닝인가? 학생 간의 학습 격차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거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의 수준 및 교사의 역량의 격차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줄여나갈 건가? 그 다음에 평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활지도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그다음에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생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움을 일으키도록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던져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래형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배움에서 익힘으로, 익힘에서 깨침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데,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단계, 자기주도 학습이나 학습 코칭, PBL은 이러한 깨침의 방점을 둔 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식과 이해를 묻는 저차원적인 사고 개발에서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관련된 고차원적인 사고 개발로 우리의 수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지학습에서 개별학습, 경쟁학습에서 협동학습으로 학습 구조 방식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풀어갔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동체 역량을 기른다. 그러면 협동학습이나 협력학습, 팀 프로젝트 수업, 사회적 기술,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공동체 역량이 길러지는 거지, 말로만 강조한다고 해서 공동체 역량이 저절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미래형 수업의 원리 4가지를 제시하자면, 첫 번째는 질문하기.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한 다음에 그걸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을 하고,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면에서 이러한 원리에 충실한 수업 모형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문제 해결 수업, 프로젝트 기반 수업, 하브루타 수업, 토의 토론 수업, 학습 코칭, 플립 러닝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중심 수업 같은 경우, 문제 해결 수업 같은 경우 삶과 관련된 문제를 교실에 끌고 와서 개별학습이나 협동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문제는 삶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과제 수행에 있어서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는 안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일주일 동안 정부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적 수업이라면 객관론적인 인식론 모델에서는 비닐은 정답이요, 만화책은 오답이겠지만, PBL 수업에서는 그 근거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화책을 선택했다고, 왜 만화책을 선택했니? 저는 만화 보는 걸 좋아하고요. 유사시에 찢어서 휴지나 다양한 불쏘시개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화책 여백에다가 기록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의미 있고 타당하다면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PBL 수업은 온라인 수업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OX 퀴즈나 단답형 서술형 대신에 PBL 문제를 통해서 풀어간다면, 과제 제시형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도 개별학습 방식으로 PBL 수업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브루타 수업의 경우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수업을 우리가 하브루타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 도입 단계에서 자, 오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거 각자 질문 3가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래요? 자, 오늘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5개의 퀴즈 문제를 내고 정답법 써볼래요? 다른 친구들이 낸 문제 한번 알아맞혀 볼래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BL 수업, 프로젝트 기반 수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수업을 온라인상에서도 구현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학습 주제를 탐색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면 이제 무임승차자와 일벌레를 줄이면서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 사회 참여 학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온라인 수업이니까 가능한 수업도 있거든요. 뭐 코딩 수업, 가상 체험 학습, 구글 클래스룸 활용 수업, 플립 러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방탈출 게임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퀴즈 문제가 5개면 5개를 순차적으로 푼다면, 방탈출 게임에서는 3번이 틀리면 다시 3번의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1번으로 돌아가서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온전히 5개의 문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풀어야만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되게 흥미도 있으면서 완전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위성 지도와 패들렛을 활용해서 지리 수업을 할 수도 있고, 패들렛을 활용해서 칠판 나누기, 발표 수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브랜디드나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팀 티칭을 하는 거죠.
한 선생님이 한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선생님이 같이 연구해서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고, 멀리 있는 전문가들도 손쉽게 초대해서 초빙해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브랜디드 러닝,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해서 풀어간다면 대면 수업이 할 수 없는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이 가능하려면 저는 교사학습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국 삼육고등학교에서 수업 나눔 사례 1차 토론회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집단지성을 통해서 고민한다면 한국형 브랜디드 모델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브랜디드 수업에 대한 몇 가지 고민들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가 미래의 교실 환경을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지 않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 수업의 방향과 효과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평가 방안을 모색하다 교육과정 디자인연구소 부소장 정미라입니다. 선생님들 요즘 온라인 수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게다가 평가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배운 게 뭐가 있다고 평가를 해요? 아니면 등교하자마자 왜 논술형 평가해요? 선생님들은 시간 내에 다 평가를 해야 되는 이 사정 속에서 아무도 그것을 몰라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2주 안에 온라인 수업 구축했듯이 평가도 모두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미래 평가 방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미래가 과연 축복된 시간일까요?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라는 이 미래는요, 갑자기 쓰나미처럼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온라인 수업, 강제 소환된 미래라는 표현을 백병부 박사가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자, 2주 안에 우리는 구축을 했고요. 다음에 블렌디드 학습, 수년 전에 개발한 이 블렌디드 학습이 다시 곽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평가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 보도에서는 온라인 학습 격차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보도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 강제 소환된 미래를 통해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취약계층들은 더욱 소외되고 차별을 느끼는 피해 의식에 빠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가치, 즉 학교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라는 곳에서 모두 등교해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가 들어온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온라인 교육부 평가 방안에서는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가지 유형과,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등교 수업에서 다시 한번 활용하여 수업을 해서 등교 평가를 하는 이러한 평가 유형 두 가지까지 해서 4가지 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미래의 평가 방안일까요? 아닙니다.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만 우리가 치러질 수 있는 평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평가 방안을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수능이라는 것입니다. 수능은 공정한 평가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육학자들은,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수능이라는 것은 공정하다라고 인식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줄을 세우는 이 교육,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상위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위권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이 교육,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이러한 유형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수능 체제에 잘 맞는 아이들은 수능이 가장 공정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서열화의 평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째,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상처받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 요리사가 되고 싶은 친구, 댄서가 되고 싶은 모든 학생들에게 국영수, 사과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강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못 따라가는 애들도 있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깨우치는 애들도 있고요. 즉 자신이 잘하는 영역이 아닌 잘 못하는 이러한 동일한 기준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열화 평가에 비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등급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설명회를 듣고 있는 엄마들이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내 대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설명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세 번째는요. 성적표를 보면 아깝게 한두 명 때문에 등급이 밀리고 그러면 쟤네만 없어도 내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요. 친구의 성장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제가 없었으면 하는 이런 불신의 문화가 우리 학교의 문화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서열화 평가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수능은 모든 아이의 행복을 지원해주는 그리고 지지해주는 평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모든 학생들은 외칩니다. 우리 모두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있겠죠? 자, 우리의 교육, 우리의 평가는 모든 학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자, 평가라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러한 약속하에 상호 신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체제는 이러한 상호 신뢰가 있다라고 보기도 매우 어려운 체제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사교육 아니면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 아이의 성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신뢰로운 평가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 그렇다면 미래의 평가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그리고 그 부모까지도 모두 이 상호 신뢰 하에서 학생이 어떤 새로운 문제에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이나 아니면은 지역사회나 아니면 학교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성,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해결책들을 새롭게 찾아내는 그러한 창의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교육하에 우리는 평가를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래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에듀테크 지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미래교육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교육 평가 체제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지원해주는 체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도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미래 평가 체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별 맞춤형 수업 평가입니다. 자, 이제 온라인 우리 수업상에서 개별 맞춤형 수업 굉장히 필요하고 온라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진단평가는 이 에듀테크 기반의 새로운 어떤 평가 체제가 들어올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준이나 적성 진로를 맞춰서 적절한 교육이 지원될 수 있는 체제가 마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즉각적, 개인적 아니면 협동적인 피드백이 주어지고
여기서 만약에 미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책임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러한 개별 맞춤형 수업 평가 체제가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체제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수업에서 우리 많이 겪고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삶과 분리된 수업이고 삶과 분리된 평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삶과 연계된 과정 중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정, 지역 사회에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과정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삶의 문제의 해결이 바로 불확실한 미래의 어떤 해결책의 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암기한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러한 암기식의 어떤 평가가 아니고요.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반으로 문제의 성격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말했던 역량, 자기주도성, 공동체성,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결과들은,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과정들은 다시 수업과 다음에 교육과정으로 환류되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어가는 교수평 일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한 부모도 자녀의 불행을 기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떠한 교사도 학생의 불행을 기대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지금 평가는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꿈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공동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과를 통보하는 이러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에게 물어보고 학부모에게 물어보고 같이 논의해서 같이 결정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모두가 본인이 교육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평가 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교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학생이, 모든 아이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공평한 교육, 평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추구하는 평가의 모습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테크와 스마트 교육이 진정한 대안인가 뉴노멀 시대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을 디자인하다를 맡은 교육과정 디자인 연구소 교사 김형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교육이나 혁신 교육, 미래 교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인터넷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인터넷을 찾게 되면 굉장히 멋진 환경들이나 교육 현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이나 에듀텍들이 요즘 많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저런 테크나 첨단 기술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놓은 것들이 미래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이후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교사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19를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나뉘냐면 학생들은 살짝 올라가고 교사나 학부모들이 지수는 내려온 게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디지털 활용 교육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디지털 교육이나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지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거부감을 느끼는데 학부모나 교사들은 과거에 디지털 교육이나 스마트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디지털 교육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감이 점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이 이번에 확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그런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엄청난 양의 노력을 하신 거죠.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이 확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활용하는 방법, 수업을 하는 방법,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자료 개발 능력이 향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과거부터 꾸준히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고민하면서 늘어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교사들이 확 늘어난 능력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미디어 활용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미디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었고요. 온라인 계약을 해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연수와 고민과 선생님들끼리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이나 디지털 수업에 대한 그 관점이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역량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가진 창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또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신 기술이나 에듀테크가 교육을 조금 더 선진화, 그 다음에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혁신교육이나 마을교육 공동체, 교육 생태계, 시민교육, 학교자치, 공간혁신, 교육분권, 거버넌스, 생태교육, 기타 등등 많은 교육을 논하는 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은 미래교육이야 라는 다양한 아젠다들이 있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런 교육이 깔때기 효과를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과 에듀테크를 통해서만이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미래교육을 논할 때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에듀테크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지? 첨단 교육을 빨리 어떻게 배워야 되지? 이것들을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게 녹여야 되지? 이런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덕여중 같은 경우에 미래교육이나 그 다음에 공간혁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리방을 이렇게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와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를 저런 학교에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양한 테크나 그런 에듀텍 기반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매우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미래교육인가? 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요. 실제로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건 이 창덕여중 안에 있는 교육 철학입니다. 이 교육 철학을 보면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공간을 어떻게 혁신해서 학생들이 머물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학교 문화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다양한 고민들이 녹여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문화적인 고민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퀘스천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테크 쪽은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게 미래교육이야 라는 단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래교육을 이야기한다 할 때 새로운 교육 기반 또는 에듀테크 기반의 새로운 교육 방식을 미래교육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근데 다양한 고민이 되지 않은 에듀테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학기 초에 온라인 상황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했을 때 선생님이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했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도 회신이 안 오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온라인 학습에 최적화된 아이들은 아마 상위 20% 정도의 학습 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60% 정도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도와주면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어려운 이 20% 하위의 학생들은 선생님과 같이 있어도 사실은 학습이 어렵죠. 우리 교실에 있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20%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선생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도 재미있게 배우지 않습니다. 과연 그 학생들은 뭐로 배울까요? 아마 친구들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온라인 상황으로 넘어오니 이 학생들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학습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동영상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게 만들죠. 이 예시를 다 들어보면 저희가 원격 연수를 들을 때 아무리 퀄리티가 좋고 아무리 많은 예산에 들어간 연수라도 2시간, 6시간, 15시간을 듣다 보면 지치고 듣기 싫어하죠.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는 어떨까요? 그리고 하물며 거기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동기부여가 없는 학생들은 그 내용이 더욱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위의 20%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선생님이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챙길 수 있었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 아이들을 챙기는 게 매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의 학습을 잘 하고 있느냐 보다는 생존의 여부만 확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방치될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먼저 만날 경우 학생들의 소양이 없다면 아마 우리 여러 분들이 이제 경악을 했었던 그런 N번방이나 원격 수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말하는 리터러시, 소양교육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소양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소양교육은 어른과 아이들과 함께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학교에 일주일에 한두 번 등교하다 보니까 진도를 나가기 바빠서 이런 소양교육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이런 소양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미래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충분한 경험과 시민의식이 길러진 후에 온라인으로 넘어가야만 온라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다양한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미디어와 친해졌는데 그 아이들이 미디어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이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N번방의 일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충분히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듀테크가 성공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듀테크가 성공하는 방법은요, 온라인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먼저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오프라인 교육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먼저 경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하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고 학교자치, 시민교육, 교과교육, 에듀테크, 소양교육, 생태교육과 같은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다양한 교육들이 아이들의 역량을 키운 후에 자기의 삶의 범위를 늘어날 수 있도록 온라인을 접목한다면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교육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혹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교육 격차와 디지털 격차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디지털 범죄와 중독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선을 고려한 개별화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조금씩 변화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워갈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바로 이런 미디어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성비가 좋은 게 온라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렴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여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아이들은 다른 걸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례로 아이들이 요즘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게임 영역을 넓혀서 여가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중에 스마트폰 게임을 만난 아이들은 다양한 방식에서 이 스마트폰을 여가 활동의 한 예로 즐기지만 만남의 처음부터 스마트폰으로 접한 아이들은 세상의 전부가 스마트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좋은 의도로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환경을 제공했지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점검하고 다루고 역량을 통해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길러나가는 것이 에듀테크와 스마트 교육이 성공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러한 부분을 학습의 영역과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국 미래 교육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유연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테크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다양한 것들을 미래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을 고민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면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그런 테크에 기반의 새로운 것들이 접목돼서 미래 교육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를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할 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계신 것들을 함께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많이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미래교육을 우리도 함께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변화하면서 유연하게 살아갈 건가 라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한지,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뭔지, 교육을 교육답게, 미래를 미래답게 만날 수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